면역이 이제 중요한 시절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가을철이 우리 면역력 농사, 면역력이라는 것이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재산과 같은 거예요. 재산. 그 본인이 가진 면역력이라는 재산이 있는 거죠. 우리가 면역력을 잘못 관리하게 되면 파산을 하게 되고 파산을 하게 되면 건강에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근데 면역력을 이만큼 이렇게 높게 잘 가지고 계신 사람들은 건강에 위기가 오거나 면역력을 해치는 뭐 아주 큰 위기에 처하더라도 금방 복구하거나 건강에 어떤 치명상을 입는 그런 부분까지는 안 가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면역력이라는 건 이제 우리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이제 수확을 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농사의 개념과도 같다고 봐요. 근데 가을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면역력을 이제 수확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결실의 시절이 되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면역력을 위협하는 그 너무나 많은 이제 적들이 있는 거죠. 최근에 저희 병원에 면역력이 떨어져서 오시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가을철이다 보니까 최근에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질병들이 어떤 질병들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코로나에 지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면역력의 어떤 지도, 면역력의 트렌드, 내 몸의 면역력의 방향이 조금 바뀐 것 같은데 최근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질환들 한 세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가을철, 환절기, 날씨가 추워지니까 당연히 이제 감기가 많습니다. 좀 있으면 아마 인플루엔자, 독감이 이제 유행할 거고, 독감이 유행하게 되면 코로나도 같이 덩달아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요. 코로나 지금은 주변에서 보기 힘들지만,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걸리고, 완쾌되고, 걸리고, 완쾌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 이제 늘어나고 있는 질환이, 장염 환자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배 아픈 환자들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아마 주변에서도 이제 그런 걸 잘 느꼈을 겁니다. 저는 이제 배 아픈 환자들, 이렇게 장염 환자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처한 이제 면역력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이제 자아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가 놀랍게도 어떤 질환이냐면요. 진짜 많이 납니다. 10년 전에는 거의 보기 힘들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이제 뭔가 피부에 뭐 낫다고 해가지고 오면 3명 중에 3명은 이거죠. 대상포진 환자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대상포진 환자가 대부분 이제 50대, 60대, 우리가 나이가 50대 넘어간 중년층 이후에서 생기는 질환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30대, 40대, 특히 40대 여성들에서 굉장히 호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 리더님들하고 이제 나중에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고요.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항상 건강 관련된 강의를 하면서 마이크롬이 소중하다, 근육이 소중하다, 이제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마이크롬하고 근육이 가리키고 있는 그 힘이 바로 면역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면역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죠. 비단 코로나뿐만 아니라 코로나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오염이라고 볼 수 있죠. 사람이 자연환경을 파괴하면서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가 그런 오염된 환경을 파괴하는 것도 하나의 환경오염이거든요. 거기서 나타난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 어쩔 수 없이 우리 인류가 고도로 산업화되면 산업화될수록 환경오염, 대기오염, 해양오염, 토양오염은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본에서 그런 오염수를 이제 방류하는 것 자체도 그게 과학적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어쨌든 오염된 물이 이제 바다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런 오염된 환경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 가령 예를 들면 올해가 굉장히 더웠는데 이거 지구의 온난화 역시도 환경 오염의 하나라는 거죠. 수많은 자동차 배기가스나 우리가 열을 발산하는 뭐 에어컨 같은 어떤 기기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구의 환경이 이렇게 점점 바뀌고 있다는 거고 오염되는 쪽으로 엔트로피가 높아지는 쪽으로 가게 되면 면역력은 되게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100세 시대를 우리가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불행하지 않게 살려면 내 몸의 방패라고 할 수 있는 면역력을 잘 관리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숙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의가 면역력을 잘 관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 리더님들에게 조그마한 어떤 힘이라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역은 말 그대로 역병을 피한다는 겁니다. 자, 역병은 뭐냐면 그거죠. 외부로부터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는데 이게 집단적으로 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커뮤니티, 사회를 이루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어떤 감염병에 걸리면 우리가 면역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이 역병,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표적인 현대적인 역병일 건데 이 역병이 모든 사람에 다 퍼지게 되고 그 공동체를 파괴시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면역력은 어떻게 보면 공동체를 유지하는, 나를 지키는 힘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이 오늘 강의 들으면서 다른 분은 다 까먹더라도 이 두 가지 개념만 구분을 하시면 좋습니다. 면역, 그 다음에 면역력. 면역하고 면역력의 차이는 뭘까요? 면역이라는 것은 우리 리더님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객관적인 거죠. 하나의 시스템이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선천 면역, 후천 면역을 다 가지고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일부 의학자들은 면역력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것인데 왜 박미수 박사는 계속해서 면역력이라는 말을 쓰느냐. 저는 면역력이라는 말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다 똑같은 면역을 가지고 있지만 그 면역력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본인이 가진 면역의 힘. 뭔가 측정하기는 굉장히 복잡하고 고차원적이지만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면역의 힘의, 면역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면역력은 개인차가 있는 면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면역력을 키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내가 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박사님, 면역력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그건 알고 있죠. 그러니까 면역력이 좋아야지 건강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면역력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알면 내가 면역력을 어떻게 관리할지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뭐 백혈구 수치, 뭐 NK세포, 자연살해세포 뭐 그런 걸 측정하는 게 면역력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지만 그거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건강하시면 됩니다. 전 건강은 제가 혈관, 호르몬, 면역, 뭐 이렇게 근육, 그 다음에 마이크로바이옴 이런 게 다 결합된 게 건강의 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으면 그 사람은 면역이 강한 거예요. 자, 건강한 사람은 면역력이 강하고 뭔가 고장이 나더라도 쉽게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을 보시면요. 이게 면역 시스템인데 면역 시스템 한에 1000분의 1 정도를 이제 그림으로 나타낸 겁니다. 뭐 T림프구를 아시죠? 림프구 중에는 T셀이 있고 B셀이 있습니다. B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억 어떤 림프구라고 하고 T셀은 이게 직접 이렇게 우리 바이러스들을 제거하는 그런 림프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 있는 호중구, 호상구, 호영기구는 백혈구 중에서 우리가 세균성 감염이 걸렸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제가 그림으로 나타낸 게 한 1000분의 1 정도라고 보면 되니까 우리 면역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다단한지를 알 수가 있을 건데요. 자, 그렇지만 이렇게 복잡하지만 쉽게 고장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최악의 상황까지 면역력을 모이지 않으면 쉽게 고장이 나지 않는데 반면에 한 번 고장이 나면 또 복구하기도 굉장히 힘든 게 면역력이니까요. 면역력이 집을 나가기 전에 미리 우리 면역력을 잘 돕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면역력아 집 나가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면역력을 잘 돌봐주겠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강의를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면역세포도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됩니다. 자, 결국 그래서 면역력을 좋게 유지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면역세포를 얼마나 느리게 노화시킬 건지, 천천히 노화시킬 것인지, 80세, 90세까지 20대, 30대의 면역력을 가지고 갈 건지, 못 가지고 갈 건지에 달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면역은 신체 기능, 우리 건강 능력하고 비례하고요. 그렇지만 우리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적들에 대해서 싸우고 이겨내고 그런 어떤 피드백 과정, 도전과 응전을 통해서 생성되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부 항원과의 반응이라는 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겠죠. 감염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다음 백신을 통해서 뭐 적극적으로 형성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제가 이제 60세, 70세가 됐을 때 면역력이 개인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면역력이 100점 만점에 80점이라고 한다면 60세, 70세 됐을 때 면역력이 40.3점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그렇게 면역력의 점수가 낮은지를 살펴보면 자, 이 부분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한국인 면역 중에서
우리가 면역의 역사 중에서, 개인의 인생사 중에서 급락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급락 지점을 잘 극복하면 정상으로 다시 올라가지만, 거기서 만약에 잘못된 선택을 하든지 자기가 닦아놓은 건강의 어떤 능력이 너무 떨어지게 되면 쭉 떨어져 가지고 다시 회복하는데 굉장히 힘든 부분은 가지게 됩니다. 자, 근데 급락할 때 살펴보면 급락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자가 면역적인 경향이라는 거죠. 자,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게 뭐죠? 내부의 적이잖아요. 그래서 트로이의 목마가 무서운 거죠. 그 자가 면역이라는 건 뭐냐면요. 자기 세포가 자기 세포를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치명적이고, 우리가 믿었던 사람한테 공격당하면 배신감 느끼잖아요. 배신감 쩔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타격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자가 면역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라고 했죠? 아마 우리 리더들 중에서는 제 강의를 열심히 들었던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떤 부분이 자가 면역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만성 염증. 자, 만성 염증이 왜 자가 면역의 포인트가 되는지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마 제가 만성 염증이라고 이야기하자마자 바로 이해하신 리더님들이 또 있을 겁니다. 자, 그래, 자가 면역에 의해서 면역세포가 끊임없이 자기 세포를 공격하게 되면 그 공격하는 면역세포도 굉장히 고다프겠죠. 끊임없이 소진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면역력이 결핍되는, 싸우다가 지치는, 싸우다가 나가떨어지는, 우리 내부의 아군들끼리 싸우다가 서로 괴멸하는 그런 어떤 면역력 결핍으로 이어진다는 건데요. 자, 이거는 인슐린 저항성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자, 인슐린 저항성 다 알고 계시죠? 자, 인슐린 호르몬이 무슨 호르몬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에너지 호르몬. 우리 리더님들이 지금 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것도 인슐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내는 포도당만 에너지를 쓰고 있는데 지금 아무도 뭐를 드시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저장했던 포도당을 꺼내서 뇌에다 보내주고 있는데, 그때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인슐린. 그러니까 혈액 속에서 거두어가지고 창고로 보내기 때문에 혈당이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필요할 때 꺼내 쓰려고. 저장하는 창고가 단, 근육, 지방세포죠. 그래서 한국인의 비만, 내장 비만의 원인의 99%는 탄수화물 중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슐린을 우리가 너무 혹사시키는 거예요. 너무 일을 많이 시키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몸에서 더 이상 받아주지 않습니다. 탄수화물이 너무 많이 들어오게 되면 그 자체가 우리 몸의 염증이기 때문에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인슐린에 대해서 우리 몸이 거부하는 상태. 그걸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이해를 하셨죠? 그러니까 들어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그런 겁니까? 혈관 속에 돌아다니다가 소변으로 빠져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당뇨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인슐린 저항성은 인슐린이 우리 몸을 거부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넣어주는 당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포 속은 굶어 죽고 혈관 속에는 염증성 당이 넘치고, 이 넘치는 당들은 혈관을 계속해서 공격해서 망막증, 심장병, 홍파병 그런 것들을 일으키고, 그리고 남는 당들은 소변을 빠져나가면서 에너지 빈곤 상태가 되는 건데요. 자, 인슐린 저항성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받아주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인슐린이 계속 만들어도 그냥 소용없는 인슐린만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슐린을 만드는 우리 몸 신체 기관이 어디입니까? 췌장의 베타세포. 맞습니다. 췌장의 베타세포죠. 췌장의 베타세포가 자살하게 됩니다. 비관한 나머지. 아, 내 몸에서 나를 받아주지 않는구나. 췌장의 베타세포의 자살이 뭡니까? 오른쪽에 보이시죠? 이게 췌장의 베타세포가 자살하고 깨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당뇨병이 되는 겁니까? 1형 당뇨병이 되는 거죠. 인슐린이 없어서,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만, 외부에서 공급을 해줘야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인슐린 저항성은 시간이 지나면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췌장 베타세포의 자살로 간다. 자, 면역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면역력을 너무 낭비하면 나중에 면역세포가 자살을 하게 되면서 면역의 결핍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면역력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끼고 자가 면역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자가 면역을 일으키는 만성염증에 들어가지 않도록 지켜야 된다는 거죠. 자, 일단은 중요한 게 외부의 이제 환경적인 부분도 줄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오염되지 않은 환경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사선에 너무 많이 쬐는 것도 안 좋을 거고요. 그다음 자외선에 너무 많이 노출되는 것도 안 좋을 거고. 그다음 외부의 가장 큰 환경적인 오염 요소 중에 하나는 또 음식일 수도 있습니다. 나쁜 음식들. 정제된 탄수화물, 트랜스 지방, 그다음에 가공된 어떤 첨가물, 그런 부분, 환경 호르몬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들 좀 줄여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운동 부족 그런 부분도 우리 면역력을 파괴하는 외부적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이런 어떤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외부의 어떤 적들이 들어와서 우리 몸에 끊임없는 교란을 일으켜서 마이크로바이옴이 파괴가 되고 황산화력이 떨어져서 활성산소가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고 기저질환 자체가 염증을 일으키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만성적인 염증을 만드는 요인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점점 그렇게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자가면역, 삼총사.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가 우리 몸에 있는 정상세포를 공격해서 우리 몸을 망치는 자가면역 삼총사. 대표적인 거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 비염, 천식. 물론 이제 자가면역 질환은 훨씬 더 많습니다. 뭐 쇼그램부터 해서 수천 가지, 수백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외부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이나 알레르기 비염이나 천식이 있다면 그냥 약을 먹고 조절하면 되지. 그게 아니고 내 몸에 있는 어떤 면역세포가 끊임없이 혹사당하고 있기 때문에 면역력의 어떤 계좌가 점점점 비어가고 있다는 그 하나의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만성염증은 어떤 염증하고 반대 개념이에요? 만성, 급성. 급성염증은 어떤 염증이에요? 좋은 염증이죠. 뭐 꼭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급성염증은 뭐냐면 우리가 다치거나 감기에 걸리거나 그러면 면역세포가 그쪽으로 가가지고 그거를 복구시키는데 생기는 염증입니다. 그러니까 붓고 발적 빨갛게 되고 면역세포가 왔다는 거죠. 붓고 싸운 시체가 이렇게 쌓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프고 그래서 콧물 나고 가래 나고 그런 게 급성염증인데, 만성염증은 어떤 거냐면 우리 몸 내부에 어떤 그러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떤 요인이 들어오더라도 그게 내부화된 조건에서 그걸 잘 걸러내지 못해가지고 우리 내부에 어떤 근거지를 가지면서 끊임없이 염증, 24시간 365일 동안 염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면역세포는 그 만성염증을 끊임없이 제거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만성염증에 의해서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니까 24시간 쉬지 못하는 거예요. 엔트로피가 올라가면 우리 머리가 혼란스러워지는 것처럼 몸에 만성염증이 계속해서 창궐하고 있으면 면역세포가 혼란스러운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넋이 나간 상태, 뭔가 갈팡질팡한 상태, 어쩔 줄을 모르는 상태가 되니까 그때는 오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공격했으나 안 돼 내부의 정상세포들을 공격한다는 거죠. 만성염증이 그렇게 해서 자가면역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니까. 이해를 하셨죠? 자, 그러면 만성염증의 가장 중요한 포커스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금방 이야기하신 것처럼, 자,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있잖아요. 장에 70%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있죠. 아까 역병이라고 했어요. 역병. 역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같이 사회생활을 합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려면 사람도 만나야 되지만 또 외부와 소통을 해야 되죠. 공기를 마시고 음식을 먹어야지 거기서 생명 에너지를 얻게 되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 몸에 가장 직접적으로 외부의 물질들이 들어오는 가장 큰 통로가 어디입니까? 바로 음식이죠. 그러니까 음식을 통해서 외부가 내부로 들어온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면역세포의 70%를 장에 직결시킬 수밖에 없고, 면역세포 70% 가지고도 부족하기 때문에 또 뭐를 같이 결합을 시켜놨습니까?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세균 100조 개를 거기다 결합을 시켜서 그 면역세포를 도와주도록 해라.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어떤 균형이 깨지면 마이크로바이옴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자, 우리 장내 점막의 어떤 면역력 균형이 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크로바이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제가 항상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뭡니까?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음식물을 잘 소화해서 흡수할 수 있도록 분해시키는 역할. 첫 번째 하나. 장점막을 잘 코팅해가지고 운동성이 잘 되게끔, 장이 잘 움직이게끔 하는 역할. 두 번째. 세 번째, 유익균이 장점막에 먼저 이렇게 딱 이렇게 붙어가지고 장에 있는 나쁜 균들, 오염물질들이 장점막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선택적 배제라고 하죠. 유익균이 먼저 달라붙어가지고 장점막을 지키는 겁니다. 네 번째, 장점막이 뭔가 손상이 되고 파괴가 되었을 때 그 부분을 복구시키는 장점막의 복구 재생을 하는 그런 역할 4개를 하는 거고, 세 번째 역할, 유익균이 8, 유해균이 2가 돼야 되는데, 자, 그 균형이 깨어져서 유해균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유익균이 딱 장점막에 붙어가지고 나쁜 놈들이 장점막을 공격 못하도록 막아줘야 되는데, 자, 유해균은 오히려 달라붙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장점막이 이렇게 공격을 당해서 점막이 뜯히는 겁니다. 그거를 장누수정운이죠. 그래서 장 안에 있는 세균, 바이러스, 오염물질, 대변에서 나온 여러 가지 화학물질, 환경호르몬, 중금속 이런 부분들이 우리 혈관에 타고 온몸으로 퍼지게 되는 거죠. 자, 그거를 바로 장누수정운이고, 장누수정운이 그런 만성염증의 가장 중요한 포커스, 원인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장누수정운이 있을 때는 이런 증상이 있어요.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쉬어도 너무 피곤하고, 이유를 알지 못하는 염증. 이거 만성염증이 그런 거죠. 피부 쪽이 주로 많이 생깁니다. 알레르기 질환이 하나도 발생하고. 자, 이거를 잘 들어보시면 자가 면역적인 요소, 그 다음에 면역력이 떨어진 요소, 딱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적절하게 콤바인이 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피부 발진이나 여드름, 습진 등 피부 트러블이 생겨 머리가 하루 종일 부엽고, 그 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 누푸스, 이게 바로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은 자가 면역 질환으로 가느냐, 아니면 면역력을 잘 지키면서 우리 몸에 영양소를 잘 공급하도록 도와주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장 안에서의 어떤 결정인자가 된다는 거고, 그래서 바이오시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이 8대2 황금 비율을 가진 황금 비율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비율이 깨어져서 만약에 디스바이오시스가 오면 디스바이오시스로 인한 만성염증으로 우리 몸은 자가 면역적 경향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가 뭐 60대, 70세 때는 우리 평균 수명이 60세, 70대 때는 크게 문제가 없었던 질환이지만 자, 우리 리더님들은 제 강의 듣는 모든 리더님들은 앞으로 100세 그리고 건강관리 특히 잘하시는 일부 리더님들은 110세까지 사실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 중에서 만성염증의 또 다른 가장 중요한 포커스가 될 게 바로 관절염이에요. 자, 관절염은 옛날에 그냥 관절이 아픈 질환으로 생각했는데 제가 요즘에 연구를 하고 끊임없이 이제 조금 살펴보다 보니까 이 관절에서 나오는 염증이 혈관에 타고 우리 몸을 다 퍼지고요. 왜냐하면 또 우리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우리 몸에 수없이 많은 관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자체가 만성염증의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관절염이 만성염증 질환인 이유를 살펴보시면 스트레스, 우울감, 자살, 그러니까 뇌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자살 충동도 물론 아파서 그렇겠지만 2배나 높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환자 중 34%의 환자가 당뇨, 고혈압의 경우 전체 환자의 75%를 앓고 있다는 거 봐서 관절염은 단순히 무릎 관절, 그다음 고관절이 아픈 단순히 그런 어떤 관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을 전체적으로 지배하는 하나의 이제 만성염증화 되었다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는 관절에 대해서 진짜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 되는데 이미 아프고 난 다음에 이 관절을 관리하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인계점이 있어요. 그래서 아프시기 전에 지금부터 미리미리 관절을 관리하는 지혜가 굉장히 필요하고, 첫 번째, 관절을 살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근육입니다. 관절은 어쩔 수 없이 관절 연골을 이렇게 있거든요. 100세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관절을 지켜주는 최고의 파트너는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근육을 키워라. 어떤 근육이어야 되냐면요. 부드러운 근육이어야 돼요. 경직된 근육이 아니고, 염증이 있는 근육이 아니고, 염증이 없는 부드러운 근육이 되게끔 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 부분은 그래서 근육의 질이라든지 근육의 능력.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근육 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주안점을 두고 있고, 근육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또 기회가 되면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걷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진짜 잘못 걷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럴 때는 이제 우리 여기 제 강의 들으시는 모든 리더님들은 걸을 때 이렇게 대칭적으로 걸으려고 절대로 핸드폰 보지 마시고 걸을 때는 걷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내 관절을 살리는 생명활동이라고 생각하고 대칭적으로 걷는데 자 계란 구르듯이 자 이건 뭐냐면요 걸을 때 제 뒤꿈치가 딱 닿고 그 다음에 전체 발바닥이 닿고 앞에 이렇게 뒤에서 보면 이렇게 되게끔 이 걷는 그 착지 지지 진출 계란 구르듯이 걷는 그런 걸음법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제가 살펴보니까 뭐 조금 더 연구가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도 일부 사람들에게서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특히 콘드로이친, 그 다음에 글루코사민, MSM, 최근에 또 MVP 같은 그런 또 단백질 분말, 그 다음 콜라겐 같은 부분들이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니까 이거는 미리 드셔보시면서 자기에게 어떤 영양소가 도움이 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콘드로이친, 글루코사민, MSN, 콜라겐, MVP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고 특히 만성염증이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항산화제 같은 경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근육이 부실하면 운동을 하면 걷거나 그러면 오히려 염증이 생기고 염증 자체가 통증을 일으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저는 이제 만성염증, 만성통증, 만성피로는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관절염 역시 자, 관절염은 무엇을 일으키냐면 근감소증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근감소증이 또 관절염을 악화시키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관절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 적절한 운동과 단백질 섭취를 신경을 써야 되죠. 아마 제 강의 들으시는 우리 리더들 중에서 자기가 하루에 섭취해야 될 단백질 함량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죠? 자기 몸무게가 60kg면 하루에 60g 이상은 반드시 섭취하자. 식물성, 동물성 단백질 골고루. 가령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는 항상 그렇게 드시고 계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루에 계란 하나는 반드시 먹고요. 일주일에 3회 이상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생선 같은 육류, 어류성 단백질을 섭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틈날 때마다 식물성 단백질 그래서 콩이나 뭐 두부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섭취를 꾸준히 견과류 섭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근육을 늘리게 되면 반대로 말씀드리면 나중에 우리가 나이 들어서 관절염으로 인한 고통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가 있는데 아이러니컬하게 근육이 늘게 되면 근육에서 마이오카인이라는 항염 단백질을 만들어내거든요. 통증을 완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딱 가셔가지고 본인 이제 인바디, 이 강의 끝나면 본인 인바디를 딱 펼쳐보시면 근육량이 딱 나와 있어요. 근육량은 항상 상한선 가까이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아마 체지방률은 계속 관심 있게 보실 건데 근육량을 오해로 놓치고 계시는 우리 리더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반드시 인바디 확인해가지고 본인의 근육량.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연금은 근육연금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캠페인하고 있죠. 우리 리더님들하고 살 빼기 위해 운동하지 말고 뭐 하기 위해 운동하라고요? 근육 늘리기 위해서 운동하라. 자, 살 빼기 위해서 운동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안 먹고 운동합니다. 저울에 잘 보이려고, 체중계에 잘 보이려고. 근데 안 먹고 운동을 하면 근육에서 에너지를 빼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으면서 운동하자. 그리고 너무 무리한 운동도 좋지 않다. 그리고 이 아미노산 풀이라는 것은 200에서 300g이 계속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근육을 만들 뿐만 아니라 효소 호르몬 항체를 다 만들기 때문에 200, 300g을 계속해서 잘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매일 단백질 섭취를 일정량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일 단백질 섭취.
매일 근력운동. 그 근력운동이라는 게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걷는 게 제일 중요한 근력운동 중에 하나고요. 또 상체 근육도 제가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팔굽혀기. 하루에 틈날 때마다 100개, 300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앉아서 이렇게 손 털기 이런 것도 괜찮아요. 손 털고 이렇게 잼잼. 손 털고 잼잼 이런 거 하는 동작들 자체가 끊임없이 근육에 긴장감을 주고 근육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발도 이제 발끝도 쭉 뻗어주세요. 종아리가 제2의 심장이라고 그랬죠. 발끝 쭉 뻗고 당기고. 아마 종아리 굉장히 당기실 겁니다. 지금 강의 된다고 한 30분 정도 앉아 있었기 때문에 쭉 밀고 당겨주고 쭉 밀고 당겨주고. 자,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근육이 왜 중요하냐면 이 아미노산 풀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미노산 풀에서 항체를 만들거든요. 호르몬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근육이 부족하게 되면 근육 만드는데 아미노산 풀이 여기 자원을 더 많이 배분해야 되니까 면역 항체를 만드는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후유증 환자들이 근육량이 부족하고 마이크로바이옴이 안 좋았던 이유가 다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근감소증 자체가 암을 일으키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자, 지방이 많아지고 근육이 부족하면 다시 이야기하면 또 근육이 부족하게 되면 살이 찌기 쉽죠.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살을 빼는데 좀 집중하기보다는 근육을 늘리는 데 집중하게 되면 암도 막을 수 있는 힘, 그다음에 체중도 적정 체중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면역력이 약화되었을 때 되는 대표적인 질환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체 능력을 야금야금 떨어뜨려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는 질환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방광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100세까지 산다고 했을 때 이전에는 별로 조명되지 않았던 신체 기관들 중에서 우리가 조금은 이제 그냥 관심밖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신체 기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시기가 점점 오고 있는데요. 방광염, 그 다음에 요식음 이런 부분들은 삶의 질이나 방광염에 걸렸을 때 불편한 그런 상황이 뿐만 아니라 방광의 건강이 좋지 않으면 방광하고 연결된 게 뭐예요? 홍파시죠. 홍파의 건강이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식음이 계속 있다든지 그러면 이제 이 방광의 어떤 건강이 나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결국에는 신장 기능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가 100세까지 살게 되면 크레아틴으로 나타내는 GFR로 나타내는 신장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신장이야말로 우리 몸의 어떤 밸런스를 잡아주고 독소를 밖으로 배출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죠.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이 제가 같이 이제 조금 더 건강할 때 연습을 했으면 좋은 게 케겔 운동입니다. 케겔 운동은 방광의 어떤 보호막을 지켜주는 운동이거든요. 단순히 요식음을 막는 운동으로만 알고 계시지만 그래서 이것도 하루에 시간 날 때마다 그냥 앉아서 하기 편하시잖아요.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멈춘 뒤 항문주의를 10초 동안 쪼아줘 보세요. 그 다음에 숨을 내쉬면서 이안. 항문에 그냥 힘을 줘가지고 쭉 쪼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방광 밑에 있는 골반 기저근, 골반 근육, 골반 저근 자체가 강화되거든요. 그래서 힘들면 3초만 수축하고 3초만 이완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틈날 때마다 케겔 운동도 좀 해주세요. 나중에 우리가 70대, 지금 당장은 모르더라도 60대, 70대, 80대 반드시 케겔 운동을 이렇게 매일 해놓으면 우리 리더님들이 굉장히 보상을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요한 게 블레드하고 그러니까 방광하고 장, 당연히 그렇겠죠.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리듬 다 아시죠? 장내축, 장과 뇌가 연결되어 있다. 장폐축, 장하고 폐가 연결되어 있다. 그래 폐기능이 좋지 않은 사람, 예민한 사람, 그런 사람들, 머리가 계속 아픈 사람들 장 건강에 주의하라고 하는데 방광염이 되게 자주 걸리는 사람도 마이크로바이옴. 왜냐하면 장하고 방광에 있는 마이크로플라가 이건 밀접하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우리가 나중에 방광을 어떤 수술해서 떼낸 사람들은 장의 일부를 잘라내가지고 우리 방광을 만들어줘가지고 그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 장하고 방광은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조직이라는 거지. 그리고 여성분들의 그런 어떤 생식기, 그런 부분도 장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균, 질유산균이 나오는 이유도 그런 거하고 다 있는 거죠. 그래서 과민성 방광이나 방광염이나 요식은 간질성 방광염이 있는 사람들은 그 방광 안에서 유해균, 마이크로바이옴 중에서 유해균이 검출이 굉장히 많이 된다고 하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좋은 유산균, 마이크로바이옴이 건강이 좋아지면 재발성 방광염이나 난치성 방광염을 고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슐린 저항성,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방광이 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당뇨는 혈관뿐만 아니라 우리 신경기까지도 지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최근에 이제 가면성 방광으로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인데 혹시 혈당 조절을 잘못하고 있다면 혈당 조절에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 방광의 기능이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슐린 저항성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신경계를 조절하는 기능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잘 관리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 방광 영양은 어떻게 보면 인슐린 저항성을 극복하는 시기하고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채소와 과일 듬뿍 복합 탄수화물 위주로 먹고 유제품 일부, 단백질 적당량, 지방은 불포화 지방산으로 먹자.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무슨 식사법, 거꾸로 식사법. 채소 한 번, 밥 한 번, 밥 한 번, 반찬 한 번, 밥 한 번, 반찬 한 번이 아니라 채소 한 번, 단백질 한 번, 밥 한 번, 채소 한 번, 생선 한 번, 밥 한 번. 그렇게 식사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과일, 아마 이번 가을철에 아무래도 과일 때문에 과일을 먹어야 되는데, 당이 올라갈까봐 걱정되시는 분들은 혈당 지수가 비교적 낮은, 그래서 일반 분들은, 그러니까 혈당이 정상인 분들은 어떤 과일이든지 하루에 한 개 정도는 마음 편하게 드셔도 됩니다. 근데 당뇨 전 단계에 가 있다든지 아니면 당뇨가 있어서 약을 드시는 분들은 혈당 지수가 비교적 낮은 사과, 배, 포도 정도를 드셔주시면 안심하고 좀 드실 수 있는 과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역력이 진짜 극도로 떨어졌을 때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 찾아올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우리가 70대, 80대 이후에 호발한다고 되어 있지만 최근에 제가 살펴보면 자칫 이제 건강관리 잘 못한다든지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상황에 내몰린 50대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70세 이상에서는 사망률인 1위이고 굉장히 치명적이긴 하지만 젊은 사람에게도 굉장히 데미지를 남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폐렴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그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폐렴하고 감기는 이렇게 다릅니다. 그 폐렴은 뭐하고 좀 비슷하다 보시면 되냐면 인플루엔자, 독감하고 약간 비슷한 보시면 돼요. 감기라는 거는 이게 이쪽에만 급성 상기도, 열은 좀 나지만 그렇게 심하게 안 나죠. 근데 폐렴이라는 것은 이 하기도, 그러니까 폐에 붙어 있는 기관지 중에서 큰 기관지로 오기 때문에 가슴 통증도 굉장히 심하고 열이 나면서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리고 또 식욕이 굉장히 감소하고 호흡이 곤란하면서 의식의 혼탁까지 올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상황일 때는 빨리 병원에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슴이 아픈 심근경색일 때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가야 되는 것처럼 아마 우리들이 물론 자기가 판단하면 안 되죠. 어떤 증상이 조금 이전과 조금 다른 심각한 증상에서는 바로 본인 주치의하고 상의를 하셔야 되지만 이런 증상일 때는 폐렴일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숨이 차고 호흡수가 빨라진다. 열이 3일 이상 지속된다. 38.5도 이상의 고열이나 11시간이 너무 약하다. 이런 경우에는 최근에 유행한 독감이나 코로나일 수도 있지만 코로나 독감의 증상보다는 폐렴일 때는 조금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입술이 파랗게 변하는 호흡곤란이 있고 음식물을 삼키기 힘들거나 부유구토가 심하다. 증상이 점점 심해진다면 병원으로 바로 가서 빠르게 항생제 치료를 해야 되는 아니면 바이러스 폐렴 같으면 약물을 써야 되는 그런 폐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00세까지 사는데 아까 신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쩔 수 없이 지금 환경오염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오염이 대기오염이기 때문에 우리 활성산소의 공격, 그 외부에서 노출되어서 공격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활성산소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의 공격을 가장 많이 받는 기관 중에 하나가
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폐기능은 이렇게 보시면요. 한참 때 이제 최고치를 찍었다가 점점 떨어지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떨어지는데 아마 우리 리듬들이 여기 보시면 상단에 있는 사람하고 하단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상단 쪽에 위치하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게 좋습니다. 결국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서 폐건강을 가장 위협하는 거, 본인이 하는 선택으로는 흡연이 있겠죠. 흡연, 담배 피는 거. 저는 저희 병원에 담배 피는 분들이 있으면 절대 끊으라고 합니다. 물론 중독이기 때문에 끊기가 쉽지 않죠. 마약보다 더 강력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 절대 끊으라고 계속 잔소리를 해요. 두 번째, 본인의 선택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노출되는 게 미세먼지죠. 자, 미세먼지는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요. 활동성 중금속에 의해서 염증이 발생하는 활동성을 가진 중금속 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중금속은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 폐로도 들어오고 그리고 포에 있는 혈관을 타고 우리 몸속으로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혈관을 타고 우리 몸으로 다 퍼집니다. 물론 이제 우리 몸에서는 신장이나 간에서 이런 부분들 걸러낼 수 있는 힘이 있지만 필요 이상으로 많이 집적되게 되면 굉장한 데미지를 받겠죠. 그리고 이 미세먼지가 돌아다니면서 어쩔 수 없이 활성산소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뿜어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거나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 날은 반드시 이 항산화물 있지. 그래서 비타민 A, C, E, 미네랄, 파이토케미칼 뭐 이렇게 딱 집어서 이야기하면 XX 플러스 글루타치온. 글루타치온은 뭐냐면 산화와 한원을 이제 계속해서 거듭하면서 이런 어떤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항산화 물질 중에 하나죠. 그 XX와 같은 항산화 비타민 미네랄과 글루타치온을 섭취를 해서 미세먼지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일으키는 화학작용으로 인한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포진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세요. 오른쪽에 저 여자분. 안면 대상포진이죠. 안면 대상포진은 저 부위 딱 됐다고 하면 어떤 부분이 좀 위험해 보이세요? 눈. 저렇게 되면 실명의 위험이 있습니다. 실명의 위험. 시력 감퇴는 100%일 거고 실명의 위험이 있고 저 오른쪽에 있는 여자분 같으면 어떤 또 위험이 있냐면요. 얼굴에 저렇게 발생했다고 한다면 뇌졸중의 위험률도 굉장히 높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대상포진을 수도 바이러스가 그냥 재활성화된 그냥 바이러스 질환으로 보기보다는 우리 몸의 면역계가 완전히 셧다운돼서 계감염이죠, 그죠? 어릴 때 걸렸던 수도 바이러스가 우리 몸의 면역력이 확 떨어지니까 신경들 속에 숨어 있거든요. 신경들 속에 숨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발진이 올라오기 전에 어떻게 돼요? 아프잖아요, 그죠? 조금 통증이 있습니다. 찌른듯한 통증, 벌레가 기어가는 통증. 그러다가 신경 그 세포막을 뚫고 어디로 이동합니까? 피부로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피부 쪽에 수포, 발진을 동반한 수포. 그러니까 물집이 처음에 잡혔다가 수포 같은 물집이 생겼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 터졌다가 닦지가 않는 질환인데 근데 요즘에 제가 젊은 사람한테도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고도 했지만 되게 독특하게 와요. 딱 보면 대상포진이다 알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오는 게 아니고 두드러기처럼 오기도 하고 그냥 피부 병변 없이 그냥 통증으로 오기만 하고 그러니까 감별이 늦죠. 그리고 자기는 두드러기 생긴 줄 알고 집에서 그냥 스테로이드 크림 계속 바르고 있었는데 점점 커지고 점점 아파지는 거예요. 72시간 안에 가야지 골든타임 안에 치료해야지 나중에 이게 신경세포 쪽에 자리 잡아가지고 신경을 변성시키는 것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신경통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데 그런 골든타임을 놓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언제 주로 생기느냐를 봤더니 스트레스 굉장히 극심하게 받을 때 그리고 요즘에 너무 과로해가지고 식사를 불규칙하게 할 때 잠을 제대로 못 잘 때 그때 딱 생기더라고요. 자, 그런 조금 자기가 봐도 건강상에 굉장히 위협이 되는 환경에서 무리하고 있을 때 피부 병변이 좀 생긴다든지
피부 병변이 없더라도 한쪽에 뭔가 이렇게 일자처럼 이제 통증이 있다. 그럴 때는 반드시 병원에 빨리 가서, 병원은 어디에 가시면 되냐면 내과, 가정학과, 피부과, 신경과 그런 데를 가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까운 그 대상포진은 워낙 흔한 질환이기 때문에 본인이 다니고 계시는 단골을 원해서 다 케어를 해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빨리 가서 의사하고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초기에는 아프거나 따끔거리는 증상이 발생하고 2, 3일간 지속된 이후에 붉은 발진이 납니다. 붉은 발진 위에서 수포가 물질이 생기죠. 바이러스가 이렇게 염증을 일으켜서 이렇게 진물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수포는 10에서 14일 동안 지속되며 수포가 사라지면 고름이 차면서 탁해지다가 결국 딱지로 변합니다. 대상포진 후의 신경통이 가장 흔한 합병증인데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 그 다음에 나이가 고령인 사람들에서 신경통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통증이 지속됩니다. 그래서 너무 심한 분은 신경차단술을 밟기도 하죠. 눈 주위에 생겼다면 홍채염이나 각막염 등이 생기고 최악의 경우에는 실명에 이를 수도 있고요. 얼굴이나 기부에 발생한 경우에는 안면 신경마비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대상포진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1.9배, 특히 안면 대상포진 4배까지 낼 좀 발병률이 높다고 하니까 이게 면역력, 전신적인 면역력 저하 질환이면서 자가면역적인 만성염증적인 어떤 요소도 가지고 있는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제가 뭐 72시간 내에 바이러스제를 복용하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조금 늦었다고 하더라도 그걸 복용하시는 게 훨씬 더 나중에 예후를 좋게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걸리냐고 제가 말씀드렸죠. 무리하는 분들, 생활 습관이 제일 안 좋은 분들, 이런 사람들은 젊은 사람도 막 걸릴 수 있어요. 담배를 핀다, 다이어트 무리하게 하고 있다, 최근에 수술했다, 굉장히 큰 스트레스죠. 일주일에 3회 이상 가황한다,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는다,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 잠에 드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 규칙적이지 않으면 하루에 4시간 이상 수면에 취하지 않는다, 일주일에 2회 이상 야근하며 근래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다. 그래서 저한테 물어봅니다. 아마 리더님들도 최근에 마동석 씨가 선전하는 그 예방 백신 새로 나온 거 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 있던 백신은 생백신이에요. 한 번 맞는 거죠. 예방률이 한 70에서 75%였고 이번에 새로 나온 백신은 사백신, 불활성화 백신이기 때문에 암 환자나 면역 억제제 드시고 계신 분도 맞을 수가 있습니다. 2달 간격으로 2번을 맞게 되고요. 비용이 그래서 굉장히 고가죠. 새로 나온 약이기 때문에. 저에게 물어본다면 이 새로 나온 백신으로는 우리가 100세 시대에 살 거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더 맞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만약 걸렸다고 하더라도 한 6개월에서 1년 지난 다음에 의사하고 상의해서 맞으셔야 되고 단 50세 이상만 허가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종 백신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고려를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대상포진 접종을 받거나 독감 접종을 받거나 폐렴 등의 예방종을 받고 면역항체의 효과, 효율성, 항체가를 높이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잠을 잘 자야 됩니다. 그날 저녁에. 예방종 하고 나면 그날 술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당연히 술을 먹으면 안 되는 건데 면역항체가 이 연구를 해봤어요. 면역항체 예방종을 하고 잠을 4시간 이하로 잔 사람하고 4시간, 7시간, 8시간 충분히 잔 사람들 봤더니 4시간 이하로 잔 사람들은 면역의 항체가가 형편없었다고 합니다. 기껏 비싼 접종을 해놓고 힘들게 접종을 해놓고 면역 항체가 형성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면 상실이나 수면 결핍은 항체를 형성하는 면역 반응에 기복을 준다. 더불어 이렇게 예방접종을 하고 나서 그날은 무리하면 안 되겠지만 적절하게 운동을 해주면 오히려 면역 항체가 이제 이틀째나 사흘째 너무 무리하게 하면 안 되겠지만 운동을 하게 되면 면역 항체 형성에 더 도움을 준다는 게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적절한 운동과 충분한 수면이 이런 어떤 우리 몸에 있는 항체들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잠자는 원칙은 아시죠? 빛과 소음을 완벽하게 제거하고 저는 최근에 잠을 잘 때 스마트폰을 옛날에는 머리맡에까지 갖고 와서 보고 끄고 좀 멀리 두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예 거실에 두고 갑니다. 침대로 핸드폰을 안 갖고 간다는 거죠. 아주 사소한 습관일 수 있는데 우리 리더님들도 그거는 좀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워서 스마트폰 보다가 주무시는 습관만 좀 없애자.
잠을 자러 이제 잠자에 들어가려고 하면 스마트폰은 그냥 알람 소리가 들리는 정도의 거리 정도에 멀리 두고 이 블루라이트가 나의 깊은 잠을 자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멜라토닌이 생성되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내가 면역력이 좋은지 나쁜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결국 면역력이라는 거는 총체적인 나의 이제 건강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면역력이 낮은 사람들에게서 자주 관찰되는 제가 관찰했던 특징들을 좀 살펴볼게요. 자세가 구부정하고 목이 아프다. 여기 한번 만져보십시오. 근데 여기 만지면 우리나라 사람 99%는 아파요. 그죠? 스트레스는 여기 일로 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근육의 염증입니다. 근육의 염증이 있으면 아까 제가 근육에서 나오는 항염증 단백질이 뭐라고 했죠? 마이오카인이라고 했죠. 우리 몸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자꾸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근육이 약해지는 근육의 염증이 생기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거거든요. 앞으로 말린 자세. 앞으로 말린 자세가 아니고 항상 자세를 펴주는 자세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잠을 자고 일어나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이 제 역할을 못했다는 겁니다. 잠을 자는 동안 피로가 회복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편안한 자세를 취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수면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죠. 공기도 좋고 온도도 적당하고 조명도 완벽하게 제거된 그런 환경에서 자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피부에 발진이나 뾰룩지가 자주 생기면 그건 100% 피부축, 장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나의 장 건강을 한번 돌아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식곤증이 심하다. 밥 먹고 나서 그럼 저혈당이 된 거죠. 그럼 저혈당이 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카운터 레귤러리, 글루카곤이 나와서 혈당이 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식사할 때 식곤증이 심하다고 한다면 식사 조절에 실패한 거예요. 정제 탄수화물을 드셔가지고 고혈당 이게 인슐린이 확 들어와가지고 저혈당으로 떨어지고 또 이게 카운터 레귤러리에서 또 고혈당으로 되고 이렇게 올라갔다 갔다 하면서 인슐린 기능이 나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식곤증이 심한 사람들은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이 깨어져 있는 것도 있지만 내가 음식의 선택, 너무 정제된 탄수화물, 내 몸이 이 탄수화물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는지를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낯빛이 어두워지면 봄철이 더 심해진다. 간이 안 좋은 건데 간의 글루타치온의 기능이 떨어진 겁니다. 글루타치온 자체가 간에 70% 있는 이유는 뻔하죠.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해독기관이 간이고 간에서 수많은 물질들을 해독시키기 때문에 글루타치온을 필요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면역력 낭비와 면역력 결핍을 알 수 있는 지표를 좀 정리를 해보면 가행 면역력이 때는 활성산소가 넘치고 혈액의 백혈구 분율이라는 게 있어요. WBC라고 이제 검사 표지를 보면 되는데 거기 뉴트로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주로 세균성이고 림포사이트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그 바이러스인데요. 뉴트로필하고 림포사이트를 이제 나눴을 때 비율이 2.5 이상. 그러니까 뉴트로필이 너무 지나치게 많으면 내 몸이 염증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백혈구 수치가 또 7,8천인 것도 약간 그럴 수가 있어요. 만성 염증 수치, CRP, ESR이 높아도 가행 면역력일 수가 있고요. 자, 자가 면역 질환, 아토피, 피부가 건조한 것도 만성 염증의 원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피부가 건조하신 분들, 안구 건조증, 피부 건조증도 그런 부분이죠. 면역력이 결핍된 거에 가장 대표적인 거는 감기에 자주 걸린다든지 대상포진 걸린다든지 방광염이 자주 온다든지 우리 몸에 있는 무좀이 점점 더 악화된다든지 면역력이 제대로 이걸 방어하고 있지 못하는 거죠. 본인 면역력을 알 수 있는 이제 검사 방법으로 보시면 아까 글루타치온, 간기능, 그다음에 요산도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항산화제거든요. 요산이 높으면 그냥 통풍 걸린다 그렇게만 알고 계실 건데 이 요산이 높아져 있다는 거는 요산은 우리 몸에 비타민C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 몸에 염증이 너무 많아가지고 비타민C가 오버 이거저스천 그 가행 소진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요산 수치가 높은 거는 식습관도 문제가 있지만 내 몸에 염증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하루에 제가 한 번씩 확인하라고 하는 게 있죠. 뭡니까? 변과 소변. 변은 뭡니까? 마이크로바이옴. 소변의 색깔은 뭡니까? 내가 충분하게 물을 먹어서 만성 탈수가 되지 않게끔 잘 해독시키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반드시 허벅지, 팔둘레를 재보세요. 허리 둘레만 잴 게 아니라 근육의 둘레로 재어보시고
이게 줄어들고 있지 않는지를 반드시 체크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식후의 땅 이런 것도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면역력이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건강에서 짐이 되지 않고 우리 지켜주는 튼튼한 방어막이 되려면 한 일곱 가지만 좀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강의 끝났으니까 손 스트레칭, 손 털고 잼잼. 자, 목도 돌려주시고 쭉 이렇게 한번 보시고 왼쪽으로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시고요. 저는 1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장 하루에 2리터의 수분 섭취를 해주자. 소변 색깔이 맑고 투명하게. 저 같은 건 물을 언제 먹냐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병 가기 전에 한 잔, 병원에 도착해서 한 잔, 오전에 한 잔, 오후에 한 잔, 병원에서 나가기 전에 한 잔, 집에 도착해서 한 잔, 9시에 한 잔, 이렇게 8잔을 반드시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우리 리더님들도 그렇게 같이 해줄 수 있죠? 그리고 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거. 자,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자, 눈을 감습니다. 머릿속에 생각이 떠오르면 생각하지 말자. 저 같은 경우는 완전히 훈련이 돼가지고 지금 1000명 넘는 우리 리더님들이 보고 계시는데도 눈 감자마자 바로 머릿속에 생각이 없어지거든요. 틈날 때마다 생각 중지 훈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항상 알려드린 거 있죠. 저는 하루에 300개 이상 손오복 운동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 여성 리더님들은 틈날 때마다 이거 팔굽혀기 50견을 예방하고 나중에 자기가 근육이 떨어져서 제일 불행한 게 뭐냐면 반찬도 못 따는 거잖아요. 이 악력이 약해지면 나중에 고혈압이라든지 심장병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운동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꾸로 식사법은 채소, 단백질, 근육의 재료 단백질, 마이크로바이옴의 먹이, 채소를 섭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니까 그러면서도 인슐린을 지킬 수 있죠. 밥 한 번, 반찬 한 번이 아니라 채소 한 번, 반찬 한 번, 밥 한 번, 채소 한 번, 반찬 한 번, 밥 한 번. 그 다음에 7번째, 아주 간단한 거 스마트폰을 거실에 두고 침실에서는 잠만 자는 그런 습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면역력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힘이지만 우리가 소홀히 해버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순간 집에 나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나가면 데리고 오기 굉장히 힘듭니다. 집에 나가기 전에 면역력을 잘 데리고 평생 나를 도와주는 반려의 힘으로서 잘 키우는 우리 리더님들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원장님 명강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없으신가요? 강의 너무 집중해서 들으신다고. 네. 오늘은, 네, 감사하다는 말씀, 네. 해주시네요. 네. 네.